평범한 하루였어야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예측 가능한 삶의 배경에 녹아드는 그런 하루 말이죠.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빨래를 개며 생각이 너무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집은 거의 불안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남편인 리처드는 친구들과 낚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일찍 집을 나갔고 집안에는 그의 부재라는 희미한 메아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의붓아들인 마커스는 위층에 있는 자기 방에서 요즘처럼 멀리 떨어져서 정신없이 21살의 복잡한 현실을 헤쳐나가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에 널어둔 빨래를 가지러 위층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을 때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단 꼭대기에 도착하고 나서야 마커스의 방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움직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그가 무언가를 잊어버렸거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문을 밀었습니다. 제가 본 광경은 저를 차갑게 멈췄습니다. 제 의붓아들이 반쯤 옷을 입은 채 그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그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고 그 순간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부끄러움이 밀려오면서 뺨의 열기가 치솟았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처리하기도 전에 마커스는 몸을 가리기 위해 허둥대며 숨을 헐떡이며 사과를 더듬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는 수치심에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래층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귀에서 울리는 두근거림을 뚫고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제 머릿속에서는 긴장을 풀기 위해 나가라고, 뭐라도 말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방에 갔다는 약하게 중얼거리는 것뿐이었고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북처럼 두근거리며 발 뒤꿈치를 돌려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리처드 옆에 누웠을 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리드미컬하게 오르내리는 그의 숨소리가 내 안의 폭풍을 진정시키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커스의 이미지는 내가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느낀 감정 때문에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갉아먹으며 날카롭고 집요하게 속삭이듯 비난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의 밑바닥에는 설명할 수 없는 더 어둡고 불안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어색해서 사적인 순간에 누군가를 우연히 마주쳤을 때의 자연스러운 불편함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는 뭔가 날 것 그대로의 자성이 있었고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집안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 순간, 즉 찰나의 우연한 침입이 우리 사이에 무언가를 바꿔놓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바뀌었고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무시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커스와 대화할 때마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졌고 우리 둘 다 말하기 두려운 무언의 말과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고 평소의 여유로운 자신감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색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식탁을 가로지르는 짧은 눈빛, 우연히 스치는 손길 등 몇 번이고 숨이 멎을 것 같은 순간이 있었고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심장이 뛰었습니다. 찰나의 접촉이나 공유된 시선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오래 남아 제 머릿속에 박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이나 지루함이 가져온 순간적인 판단착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결국 리처드와 저는 수년 동안 떨어져 지냈고 우리 결혼 생활은 연결보다는 공존의 조용한 리듬에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커스에게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자극하는 원초적이고 자기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커스의 젊음이나 매력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 허세 뒤에 감춰진 연약함이 그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 혼자 남게 되자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냉장고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와 설거지할 때 나는 리드미컬한 설거지 소리를 제외하면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마커스는 근처에 서서 행주로 유리잔을 말리고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습니다. 한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고 곧 끊어질 것 같은 팽팽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번에 그는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망설이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잠시 제 쪽으로 깜박였다가 다시 시선을 떼지 못하고 멀어졌습니다. 그의 말에 속이 꽉 막혔고 이 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 몰라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끊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말이 제 입술을 떠나는 순간에도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 즉 그를 봤을 때 느꼈던 충격과 당혹감,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은 그 이후로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커스가 망설이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그 역시 그 기억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잔을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자신을 안정시키려는 듯 손으로 잔의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말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고 감출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스펀지를 손가락으로 꽉 쥐자 바닥에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만하라고, 이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끝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저는 가슴과 목구멍 사이 어딘가에 숨이 막힌 채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마커스, 제가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우린 알아요. 그가 애원하는 어조로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의 솔직한 말이 내 배를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설거지에 집중하는 척하며 그를 외면했지만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고 더 이상 그 목적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내 의부사들이었고 내 지붕 아래에서 자란 청년이었으며 소년에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위험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일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내가 원했던 확신은 부족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단단해져서 마침내 말했다. 이게 뭐든 간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가 낮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기분일 때는 아니죠. 그의 말은 무겁고 단호하게 우리 사이를 맴돌았고 저는 그토록 부정하려고 애쓰던 진실, 즉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사실과 마주해야만 했고 거기서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진하게도 여기서는 대화로, 저기서는 가벼운 손길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순간이 단순히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두 사람 사이의 무해하고 찰나적인 교류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쉬웠습니다. 마커스는 대학 시절의 어려움,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스터디 세션, 길잡이보다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교수,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을 열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의 취약한 면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저는 몇 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 즉 책임감과 일상 속에 묻어두었던 후회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한때 가졌던 꿈에 대해 공허함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던 타협을 요구하는 삶 때문에 포기했던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진실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 잠시라도 다시 현실이 되는 것처럼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커스는 동정이나 판단이 아닌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바라보는 세심함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유대감은 점점 더 강해져서 계모와 의붓아들 사이의 경계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흐려졌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은 너무 작고 답답하고 몸에 맞지 않는 의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소파에 함께 앉아 오래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창문에는 빗방울이 집요하게 두드리고 멀리서 천둥이 울려 퍼지는 등 내 안의 경랑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마커스는 몸을 앞으로 숙여 우리 위에 덮인 담요를 조정했고 그의 팔이 제 팔을 스쳤습니다. 아주 단순한 제스처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무시했어야 했지만 접촉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제 옆에 다시 자리를 잡았을 때 우리 손은 그의 피부에서 발산되는 열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닿았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마커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첫 번째 본능은 손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성적인 모든 부분이 이건 잘못된 일이며 넘지 말아야 할 경계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제 손을 감싸는 동안 무언가가 저를 그 자리에 멈춰 세웠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절이 두렵지만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듯 따뜻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고 잠시 동안은 상황이 더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손을 떼고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둘까도 생각했습니다. 대신 나는 그가 내 손바닥에 닿는 손바닥에 무게에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온몸에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리아, 그가 속삭이면서 우리 사이의 팽팽한 침묵을 깨뜨렸다.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가슴을 조이는 중력이 느껴졌어요. 나는 머릿속에서 울리는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려고 고개를 돌려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의 눈은 마치 제 앞에 자신을 드러낸 것처럼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며 하지만 당신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내 배를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내 폐에서 공기를 빼앗아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이 상황을 끝내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끌어당겨도 넘지 말아야 할 선, 위험한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부분, 존재를 인정하기 싫었던 부분이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의 시선의 강렬함, 목소리의 솔직함, 그의 말이 제가 오래전에 가둬두었던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에서 드러났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과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를 바라보는 동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은 논리를 거스르고 이성을 무시했지만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부인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키스는 거의 우연히 일어났거나 적어도 나중에 그렇게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싸우고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우리 사이의 긴장이 극에 달해 있었어요. 사소한 일로 시작된 다툼은 사실 별것 아닌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커스는 리처드가 업무에 너무 몰두한다고 무심코 말했고 저는 마음속 깊이 그의 말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어적으로 반격했습니다. 공기는 좌절감으로 삐걱거렸지만 그 아래에는 우리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더 무겁고 충전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마커스는 제 말에 반박하듯 목소리를 낮추며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게 고정되어 무언가 말하지 못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갑자기 모든 이성적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제 자신을 멈추기도 전에, 아니 어쩌면 멈추고 싶지 않아서 저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처음엔 어색하게 맞닿았다가 절박함이 느껴져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한 거였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옳다고 느꼈어요. 그 몇 초 동안 죄책감, 두려움, 우리가 넘나들던 경계 등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의미해졌어요. 오직 그의 따뜻한 손길,
내 뺨을 스치는 그의 손길이 나를 현재에 머물게 하는 느낌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성실한 아내도 책임감 있는 새엄마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냥 나였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빨리 돌아왔어요. 키스가 끝나자마자 공황이 한파가 밀려오는 것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갑자기 뒤로 물러나 비틀거리며 뒤쪽 벽에 등이 부딪힐 때까지 뒤로 물러났다.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제 얼굴에는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저는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마커스는 숨을 참는 것처럼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며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날 것 그대로였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알아요. 그는 답답한 마음에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의 솔직함이 제 배를 때리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모하고 파괴적이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면서 저도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더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가 떠나야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 자신을 설득하려 해도 그를 향한 끌림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었죠. 우리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마커스, 저는 신선한 눈물이 쏟아지면서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불장난을 하는 거야? 상관없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주저하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눈이 내 눈을 바라보며 애원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누구와도요. 그의 말에 전율과 두려움으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금지된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저는 그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싶었고 이 광기가 우리 둘을 집어삼키기 전에 끝내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을 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에게 손을 뻗어 손가락이 그의 팔을 스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나를 팔로 끌어당겼고 그의 포옹은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입술이 다시 제 입술을 찾았고 이번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억누르려고 애쓰던 감정의 폭풍에 항복하며 그 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흐려지고 우리 둘만 남았고 우리 둘은 시간을 훔쳐간 깨지기 쉬운 거품 속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헤어졌을 때 현실은 다시 힘차게 들이닥쳤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의 여운과 함께 죄책감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며 울어야 할지, 더 꽉 붙잡고 있어야 할지 망설이며 마커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목소리에 확신이 흔들리면서도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요.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제 뺨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이걸 느낀 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그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마커스와의 모든 순간에는 대가가 따랐고 그 대가는 숨길 수 없는 흉터처럼 제 영혼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끊임없이 저를 갉아먹었고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천장을 쳐다보며 모든 촉감, 모든 말을 되풀이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고 그 무게는 숨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질 때까지 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와의 대화는 점점 더 긴장되었고 내 하루를 묻는 그의 부드러운 질문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내가 한 짓을 알면서 어떻게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을까요? 그가 저를 암묵적으로 신뢰하는 동안 저는 그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그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하지만 아무리 저항하려 해도 계속 마커스에게로 돌아왔어요.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더 깊고 원초적인 무언가였어요. 마커스는 삶의 책임이 쌓여 열정과 관계를 갈망하던 제 내면을 묻어버리기 전 수십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줬어요. 남편과 함께 저는 단순한 아내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의무나 의무로 규정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점이 많고 무모하고 절망적인 여성이었지만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설레게 하는 것만큼이나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스러움은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마루판이 삐걱거릴 때마다 리처드가 문을 열고 들어와 포옹하는 도중에 우리를 붙잡을 거라는 확신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마커스는 제 머릿속을 맴돌며 쫓아낼 수 없는 유령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리처드에게, 로라에게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허약한 정상성의 모습에 빚을 졌으니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가 나타나 자석처럼 저를 끌어당기는 눈빛을 보이면 제 모든 결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싫었어요. 거짓말도, 배신도, 제 삶의 구조를 한 올 한 올 찢어가는 제 모습도 싫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죠. 어쩌면 영원히. 혼란과 두려움, 도덕적 갈등이 저를 찢어놓았지만 마커스와 함께하면서 제가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자아를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의 밑바닥에는 수년간의 희생과 타협의 세월 밑바닥에는 여전히 제 안에 살고 싶고 잠깐 동안이라도 밝게 불타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죠.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고 우리의 비밀은 무기한 묻어두기에는 너무 불안정하고 위험했습니다. 조만간 벽이 무너질 것이고 저는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리처드 아니면 마커스. 의무인가 욕망인가?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 마비되었고 화해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두 세계 사이에 갇혀 버렸습니다. 로라가 먼저 알아차렸죠. 어느 날 오후 주방에서 저와 마주친 로라는 팔짱을 끼고 카운터에 기대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마를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너랑 마커스 사이는 괜찮은 거야? 그녀는 의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라 잠시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라졌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모두가 눈치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로라가 직감적으로 알아챈 것일까요? 맥박이 빨라졌지만 자연스럽게 들리길 바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녀의 눈이 살짝 좁아지면서 피부가 간질간질할 정도로 강렬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투를 바꾸며 말했다. 둘이 평소보다 더 가까워 보이네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요. 나는 본능적으로 외면하라고 소리치면서도 억지로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려고 침을 삼켰다. 당신은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목소리에 가벼운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커스는 그냥 마커스예요. 그는 가족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가 방을 나간 후에도 그녀의 말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무시할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했던 걸까? 다른 사람도 눈치챘을까? 편집증은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마커스와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 모든 접촉이 발견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날, 즉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된 날이 왔습니다.
비 오는 오후, 바깥의 세상이 음소거된 것처럼 느껴지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집안의 긴장감과 섞여 들리는 날이었죠. 리처드는 일주일 내내 출장을 다녀왔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게도 무모하게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커스와 저는 거실에 있었는데 공기에는 무언의 감정과 서로를 훔쳐보는 시선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대놓고 비난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그저 가까이 앉아 손가락을 가끔 스치는 정도였지만 우리 사이의 친밀함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고도 없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췄어요. 리처드는 현관에 서서 여행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고 코트에서 마룻바닥으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방 안을 훑어보다가 우리를 발견하고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순간 우리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적은 팽팽하게 흐르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들리는 것만으로 깨졌습니다. 그러자 리처드가 낮은 목소리로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나는 가슴이 내려앉고 차가운 공포가 가슴에 고이는 것을 느끼며 그의 얼굴을 완전히 마주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비난과 배신감이 얼굴선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뭐라도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커스는 몸을 긴장한 채 제 옆으로 몸을 옮기고 일어섰습니다. 아빠, 그는 순간의 무게에 짓눌려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러지 마세요. 리처드가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우리 둘 사이를 오가며 우리 둘 중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그는 쿵 하고 여행 가방을 내려놓았고 그 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서 방을 나갔고 무너진 신뢰와 답이 없는 질문으로 가득 찬 공허함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손을 떨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의 엄청난 파도가 해일처럼 밀려와 저를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숨기려고 애썼던 모든 것, 감추려고 스스로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커스는 창백한 얼굴에 턱을 괴고 제 옆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피해는 이미 끝났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삶, 즉 정상이라는 깨지기 쉬운 환상이 우리 주변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견딜 수 없는 무게뿐이었습니다. 그 여파는 그 무엇도 건드릴 수 없는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리처드의 표정 하나하나에 비통함과 혼란, 분노가 새겨져 있는 그의 얼굴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고함을 지르거나 화를 내는 대신 어떤 말보다 더 고통스러운 침묵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로라 역시 잔해에 휩싸였습니다. 로라는 우리가 해줄 수 없는 답을 찾기 위해 우리 사이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녀는 산산조각 난 가족의 조각을 맞추려고 애썼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커스와 저는 가능한 한 서로를 피했지만 말하지 못한 모든 것의 무게가 우리 사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우리 둘 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어색하게 뒤섞여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한때 공유했던 친밀함은 이제 현실에 찌든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낯선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했던 선택에 영원히 묶여 있었습니다. 혼자 생각에 잠겨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외로움이 저를 움직였나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다는 절박한 갈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단순한 이유, 즉 잠시라도 원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찰나의 욕망이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이제 변명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제가 준 상처를 지우거나
우리가 갈라놓은 삶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며칠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저는 제 자신과 씨름했습니다. 이 모든 후회와 자기 기만의 층 아래에서 나는 누구였을까? 내가 진정으로 알고 있었던 걸까? 제가 확신한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진실을 먼저 마주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고 있지만 낯설면서도 익숙한 방식으로 흉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와 저는 헤어졌지만 둘 다 결코 가볍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두 삶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준 로라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여전히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커스는 한때는 의심했지만 지금은 열렬히 품고 있는 꿈을 좇아 이사를 떠났습니다. 그의 부재는 정확히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아픔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기억으로 가득 찬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돌이켜보면 마커스와 함께한 몇 달 동안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커스는 제가 잊고 있던 제 모습, 즉 자유롭게 웃을 수 있고 혼란 속에서도 살아있다고 느끼고 삶이 주는 것 이상을 감히 원했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래한 고통, 즉 제가 산산조각낸 신뢰와 분열된 가족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이 저를 무겁게 짓누르며 제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제 일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지저분하고 복잡하며 종종 논리를 거스르기도 합니다. 항상 옳다 또는 그르다 라고 표시된 상자에 깔끔하게 들어맞지는 않죠. 마커스와 제가 나눈 사랑은 현실적이고 결함이 있으며 순간적인 것이었고 감정의 충돌은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열정이나 유대감뿐만 아니라 책임감, 타이밍, 존중도 중요하다는 심오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들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것을 재건하기를 바라면서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죄책감 없이 혼자만의 조용한 저녁, 모든 일에 의문을 품지 않고 웃어주는 로라와의 대화, 잘 지내고 있다는 마커스의 문자 한 통 등 작은 승리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하기도 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페이지처럼 제 앞에 펼쳐져 있고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불완전하게, 그리고 실수로부터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으로 마주할 것입니다.